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과연 보수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제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그 가능성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제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 기존의 지금 미래통합당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그 미래통합당 또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 정당이 너무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독재 정권,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권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보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또 잘했던 시절을 다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좋은 점을 다시 차용해가지고 이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권들이 군사 독재 정권이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부정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독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권위주의적 요소는 배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보수 정권이 지금의 보수 정권보다 무엇이 나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공동체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를 회고해 보면은 이 공동체 정신 또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덕 책에도 나오고 사회 책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좌파인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지금 보수 정당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촛불 시위가 있었죠. 그때 이제 광우병 파동 때문에 그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때 막 정부가 그것을 진압하느라고 이렇게 그 경찰 버스를 이렇게 막 둘러싸가지고 명박산성이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때 그 어떤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것은 그 광우병 쇠고기 때문에 이러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광우병 쇠고기, 그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하나의 그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우리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계속, 이제 우리 서민의 삶이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그 경제 분야에서 사회정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보수 진영은 그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당시에 모토가 경제 민주화였죠. 그러니까 그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경제에 무슨 민주화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1인 1표, 즉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경제 주체 사이의 이제 형평성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 민주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개념이지만 우리 헌법에 또 이제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잘 운영했으면은 그 탄핵을 맞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박근혜 정권이 그것을 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완전히 보수 진영은 괴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보수는 앞으로 어떤 그 슬로건을 내세워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저는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야당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좀 선전하기를 바랬는데 왜 그렇게 질이 멸렬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선거에 있어서 그 모토 내지는 슬로건이 없었어요. 뭔가 탁 와닿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특히 이제 이게 뭐 여당도 뭐 시원치 않지 않았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도전자가 그런 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슬로건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슬로건도 없이 선거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바로 효율적 복지라는 것을 보수의 새로운 그 슬로건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이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이라는 것은 이제 조세 부담률에다가 각종 뭐 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친, 예, 부담률이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까지 합친 것을 이제 GDP에서 어느 정도 비율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이제 국민 부담률인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한 2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 한 27% 정도 된다고 작년 통계였는데, 금년에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당장 우리가 세금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갚아야 될 돈이니까, 뭐 잠재적인 그 국민 부담률까지 따진다 그러면 한 30%는 너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상당한 정도의 이제 그 재정 규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충 국가들을 20% 사회, 30% 사회, 40% 사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되면은 그 국가는 이제 좀 그 복지 국가 내지는 좀 삼인주의 국가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30% 정도 되는 나라는 이제 중복지 국가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 되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 정도면은 뭔가 좀 이제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30%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그 보수 정당도 그 복지에 대해서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재정이 그만큼 규모가 됐다 그러면은 실제로 또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재정 규모를 줄이지도 못했어요. 늘어난 속도를 좀 제어하는 측면은 있었지만 감세를 통해서 재정 규모를 줄이는 정권은 없었다 이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재정 규모가 늘어났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어차피 그 보수의 이념에 충실하지도 못할 거면은, 좋다 그러면 우리 30% 국민 부담률의 수준에서 효율적인 복지를 달성하겠다. 즉, 이른바 진보 진영, 저는 뭐 유사 진보라고 보는데, 이 유사 진보 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에는 재정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복지의 영역에서 효율성을 추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보수의 새로운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못 살던 시절에는, 야,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때 복지를 하자, 지금은 좀 참자, 이게 이제 보수의 설명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안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한단 말이냐, 이런 이제 그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 이거 안 돼. 시장에 맡기는 게 최고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보면은요, 국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철원군에 요번에 침수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집단 이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국가가 재정으로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시장 경제라 그러면은 그거야 개인의 불행이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알아서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뭐 보험을 들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국가에다 바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원래 그 자유주의에 충실한 그런 사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런 거는 국가가 좀 해줘야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 정서라 그러면은 국가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은 이 복지에 적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효율적 복지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즉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용처를 잘 이제 배분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슬로건도 만들 수 있죠. 정의연 같은 단체에 주는 돈을 회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태양광 보조금을 이제 줄여가지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또 우리는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는다. 예, 공무원은 자연 감소분만큼만 충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사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공무원이 늘어나면은 공무원 1인당 평생 얼마가 더 늘어난다. 예. 이것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낀 예산으로 뭐 기본소득 내지는 기본 양육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꼭 그렇게 안 하고 정부가 직접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보다 오히려 그 국가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찾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보수가 이 유사진보 진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유사진보 진영은 그런 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식구 챙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던 거를 안 주면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겠죠. 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뿌리는 각종 단체에 뿌리는 돈이 1조 원. 예, 서울시에서 뿌리는 돈도 한 1조 원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른 부처,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회수를 잘 못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재정 규모를 늘려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그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최대한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적자 재정이더라도 적자가 늘어나는 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도에서 효율성을 추구해서 이런 것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앞으로 하나씩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니까 없애서 다른 데 뭐에 쓰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대원칙에서 이 보수의 새 모토, 효율적 복지,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대한행동 운영위원 김봉수입니다. 저희 미래대한행동은
혼탁한 시기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운 시대에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